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중요사항을 전달을 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과 내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좀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순환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럼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이 공무원이란 말이야. 뭐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느냐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까 이런 거 쓰느냐고 사실상 정책에 많은 신경은 안 쓰는데, 이제 선생님은 뭐 강의 준비하고 책 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연수국 가고 뉴스만 봐요. 그래서 연수국도 잘 알아요. 요새 이제 잘 보는 게 최강 배달꾼 뭐 이런 거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뉴스상을 접하면 내년에 6만여 명을 뽑는다고, 공무원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상 최대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 뭐 1.2명 뭐 이렇게 되죠. 가장 적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마지노선 40만이 떨어졌어요. 37만 밖에 안 나타났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30년, 20년 내에 전라남도 이렇게 뭐 고성군이라든가 이러한 시남 섬가트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럼 국가는 정책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집 안 가고 싶어 한거나 장가 안 가고 싶어 한거나, 그지? 여건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국가가 정책이 바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면 여성 공무원이 임신하잖아. 그러면은 야근, 노. 휴일날 출근해, 노. 일 바쁠 때는 휴일이고 저기 출근해야 되잖아. 그거 노. 첫째 낳으면 1년 육아휴직인데 둘째 낳으면 3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가와 관련돼서 가장 저기가 여성 공무원이요. 그에 따라서 그럼 남자도 당연히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 둘 낳고 남녀가 같이 돈 받아가면서 3년 동안 애 키운다는 명목하에 놀고 얼마나 좋아. 대한민국에서 3년 놀면서 이런 거 어디서 돈 받고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제가 잘 들어갔고 뭐 회사가 잘 들어가면은 이런 말 안 하는데 지금 꽉 맥혔단 말이야. 그 국가 공공일자리밖에 없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9월에 온 친구들 많은 생각 때 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은 전력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던 실강을 듣던 간에 9월부터 시작 공부를 했다고 해서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거지. 그죠?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늦었다라고 그냥 늦었다라는 명분하에 어슬렁어슬렁 할 수는 없잖아. 늦었지만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여러분이 좀 늦었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근래에 와서 합격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화를 받고, 어저께도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선생님 생각에 저 녀석은 요번에 분명히 합격할 녀석인데 왜 연락이 없을까 했는데, 이제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가 언제 났냐? 나자마자 선생님한테 한 거래야, 전화를. 합격한 거 보고. 그래서 이제 내심 이렇게 좀 속이 시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합격했다라 갖고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 연락 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이 교실 안에서 고군분투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여건상 선생님 얼굴을 직접 못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합격했다고 이제 뭐 이렇게 동영상 보고 합격하는 친구들은 동영상으로다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교신이 충분히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얼굴 보고 하면서 때로는 또 밥도 먹을 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신이 되지. 그러니까 아마 합격을 하면 선생님한테 합격 갔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
그 합격한 친구들의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이 교실 안에서 아주 고분분투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통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에서 올라왔던 또 서울 근교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제 실강을 듣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동강을 듣는 것보다 훨씬 그런 공부하는 여건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강을 들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절대로 빠지지 말라. 물론 내가 여기를 가리키면서 다른 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대방 학생들의 첫 번째 우수한 점은 결석성이 거의 없더라고. 심지어는 뭐 여기서 아파서 뭐 기절해도 가는 애들도 있고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학부열이 높은데 그런 자세를 꼭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으로 지금 공공일자를 통해서 공무원을 넣고 있으니까 이게 뭐 3년, 4년, 5년 가는 게 아니잖아. 응?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 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출생한 그런 정부가 이거 추진할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기회가 왔을 때 자기 거로 만드는 것은 평상시 준비된 자의 것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기회라는 게 이 기회가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다 기회가 되는 것이지 대방 학생만 되고 다른 학생들은 기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내 거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평상시 여러분이 아주 착실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사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그 한국사 공부 방식과 한국사 그런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본 수업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사는 여러분이 이제 한국사를 소개하기 전에 선생님부터 얘기해야지, 그죠? 우리 이제 9월달 온 친구들 이제 선생님 이름 강하영이고요. 전화번호는 8816-3869예요. 뭐 이렇게 개인 이거 노출이 되냐고? 상관없어요. 뭐 학생 중에서 뭐 내 거 갖고 뭐 사기 칠 거야, 뭐 도용을 할 거야. 그럼 뭐 인연이 잘못된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안 됐거나 혹은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한국사 전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가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상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권이 전근대사 이렇게 전근대사가 되어 있고요. 하권이 근현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근대사라고 하는 것은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선사 시대로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제 편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근대는 이제 뭐 개양, 뭐 이때 개양부터 여러분 이제 뭐 현대사회까지죠. 현대까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오전에 요걸 갖다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뭐 4시간씩 쳐갖고 3개월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시간이 16시간이 3개면 48시간이지? 16 곱하기 3회면 그지? 368 뭐 이렇게 되잖아. 48시간이지? 그 48시간인데 48시간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48시간 중에서 여기다가 44시간을 쓰고 이 부분은 4시간을 써요. 이렇게. 그렇게 선생님 커리큘럼이 이래. 커리큘럼이. 9월에 온 친구들 아니면 동영상 보는 친구 중에 선생님 그러지 말고 여기에 뭐 한 30시간 여기에 한 뭐 14시간 쓰지요. 그러면 망쳐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수업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나하고 안 맞다. 그럼 다른 선생님 찾아가셔요. 여러분이 명시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걸 전체 이걸 갖다가 충족할 만한 그런 수업은 없다. 여러분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무슨 문제가 터지는 거냐면은 이제 출제 문항이요. 출제 문항. 그래서
출제 그런 문항수를 보면 총 20문제라는 건 다 아시죠? 20문제인데 우리가 전근대사에서 많게는 14문제에서 적게는 10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70%에서 뭐 50%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현대사는 뭐야? 6문제에서 10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30에서 50%. 대개 일반적으로는 30에서 40%. 문항수로 말하면 6문제에서 8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현대사가 출제 문항이 적때문이야. 이렇게 4시간 해줘도 여러분이 공부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현대사를 갖다가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학원에서 오후에 심화학습이라고 이루어지는데 선생님은 그 심화학습 시간에 여기서 제대로 못 해주는 근현대사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사도 오늘 오후부터 그러니까 오늘 9월에 온 친구들은 집에 가면 죽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마시고 이거 오후에 이루어지니까 수강을 하셔서 오후에 그대로 앉아 있을 도록 집에 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려면 가고 붙으려면 앉아 있고 위협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갖다가 3시간 반씩 3개월 동안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이미 근현대사를 듣는 친구들은 왜 근현대사를 저렇게 수업을 선생님이 하시는가를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했지. 무슨 근현대사를 뭐 3시간 반씩 3개월 하고 있어. 저 양반 정신 나갔네. 이랬는데 듣는 순간 왜 그래야 되는가를 100%도 깨우치게 되고 다음에 물어볼 때 의심을 가졌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선생님이 꼭 근현대사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고 100% 호응을 했던 수업이다 이 말이에요. 호응을 하는 수업. 그러니까 9월에 온 친구들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들으시고 왜 그런 걸 스스로 느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3시간 그런 30분씩 12주 그죠? 12주가 3개월인가? 그래서 12주 동안 여러분이 진행을 하다 3개월 동안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실력이 되요. 그래서 여기서 근현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여기서 전근대사와 연계되어 있다면 전근대사를 다시 한번 들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리에서 상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학생들이 아주 가장 선호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되니까 9월에 온 친구 꼭 여러분이 오후에 꼭 남아서 꼭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한국사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가죠. 그래서 뭐 내가 여러분을 접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과 나와갖고 한국사를 굉장히 걱정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만나서 이런 시스템을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과 나와서도 한국사를 90점 이상 맞는 그런 쾌거를 갖고 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선입감을 이과 나왔다고 쫄지 말고 선생님 만나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우리 학원의 이제 한국사의 시간 운영이 바뀌었어요. 9월달부터 바뀌었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학원에다 강력히 얘기해서 근현대사는 1년 내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학원 측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원 운영상에 큰 문제가 생긴대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동안 선생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이 또 선의의 피해를 보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선생님의 삶의 모토가 집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자. 이게 선생님의 삶의 목표인데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 다른 선생님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번 달까지는 1년 내내 했는데 이번부터는 달라졌어. 이번부터는. 그래서 실강을 할 수 있는 게 1년 12개월 중에서 2번밖에 없어. 6개월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이
최소한 2번은 들어줘야 돼, 실강을. 2번을 들어주고, 이제는 뭐, 여러분이, 그 뒤에는 선택할 때, 동영상을 갖다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지.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부터 동영상을 보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동영상이 효과가 좀 있으려면, 가능하시면 실강을 2번 듣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갖다 접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서울에 올 수 없고, 동강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뭐 일부러 비용 발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이 한국사 점수를 잘 나오게 하려면 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고 하는 학생이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그럼 감수하셔야지. 에? 그냥 싼 맛에 공짜 찾아다니고 뭐 불법 받아갖고 그거 떨어지는 지름길이야. 에? 떨어지는 지름길. 그딴 식으로 하지 마. 그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그거 10년 전 거 돌아다니는 게 10년 전 거. 어떤 미친님이 찍은 거 그냥 올라겠니? 그 사기꾼이야. 책 팔아먹으려고. 책 팔아. 그러니까 무료라는 바람에 클릭했다가 책값 왕창 뒤집어 쓰고 내용 들어보면 개판이고. 그러다가 한 달 있다가 때려치고. 그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버린 것이고, 그렇잖아. 마음에 상처 있고. 절대로 그러지 마라. 여러분이 되고 싶으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여러분이 빠쳐먹지도 않는다고. 공짜로 얻었다 봐라.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여러분 마찬가지 경험이 있지? 예, 공짜로 얻으면 공짜인데 뭐 이런다고 사람이 심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돈을 얘기하는 것은 금기사항인데 혹자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상황상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전근대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전체가 있어요. 4시간 여기 돼 있으니까 4시간 갖고 안 되니까 또 근현대사도 콘텐츠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같이 봐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이걸 얘기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거만 보고 여기만 듣고 말이야. 요거 근현대사가 별도로 하는데 이걸 별도 안 듣고 요거만 들은 다음에 막 연락 오는 거야. 학원 오다가 아니 선생님이 말이야 전근대사 상관할 때는 그렇게 인자하게 그냥 이해시키고 잘하더니 왜 학원에 가서는 살아 선생님 미쳤냐고 이렇게. 에? 그게 아니라 4시간 커리큘럼이니까 어떻게 돼? 미쳐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 넣는 친구들은 잘 들으셔야 돼.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수요일날 오전에 이 수업에서는 4시간 할 때는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고, 오후에 이 근현대사만 할 때는 내용 전체를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현 문제에 나올 150%까지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다 걸려들게. 그래서 여전까지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여전까지 한국사 보면서 근현대사 때문에 뭐 애먹었다 이런 친구는 내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 앞서서 이러한 것을 안 알려주면 동영상만 보는 친구들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서 뭐 내가 여러분에게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의무도 없지만 그래도 학원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공부하는데 그래도 신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무료로 배포되는 거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라도 했는데 뭐 여러분이 뭐 선생님 얘기 안 듣고 하겠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시중에 보면은 쓸데없이 강의 수가 많은 게 있어. 뭐 하나 잡아갖고 막 30강 20강 막 이렇게 막 컨텐츠별로. 그거 뭐냐 여러분들 수험생들 등에다가 빨대 꽂는 거야. 에? 무슨 그걸 쪼개갖고 이거 뭐 80강 저거 80강 저거 80강 저거 90강 물론 한국사 하나 듣는데 한 500강 들어. 그럼 나머지는 언제 할 거니 그거를? 에? 뭐 여기 뭐 이게 뭐 무슨 저기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런데 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라 이 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수업 잘 들어주시고 한 근현대사까지 해서 잘 들어주시고 선생님의 커리큘럼대로 쫓아오면 여러분이
이과 나왔어도 한국사 갖고 고민은 안 하게 해줄 수 있어.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그건 뭐냐? 수업 갖고 부족하다면 선생님을 충분히 활용하라. 뭐 핸드폰은 알려줬잖아.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10시 정도엔 자야 되기 때문에 전화는 10시 이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시 이후에는 잠자는 거 심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셔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알아두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한국사 본 수업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실 때는 좀 가방이 무겁지요. 왜냐면 한국사 상하에다가 또 새끼 요만한 거 서브노트. 그 서브노트를 왜 있어야 되냐면은 서브노트는 없애겠다. 없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상권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이 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판서를 다 하면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 수업 잘 따라와주면 좋은 점수 맞는다. 근데 판서를 많이 하게 되면 선생님이 좋은 수업이 안 돼. 그래서 판서는 흐름만 잡아주고 중요한 소소한 내용은 서브노트에다가 그야말로 요점을 정리해 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실 때 이 세 권을 갖고 오시고 오전에는 상권과 서브노트를 함께 보시고 오후에 하권을 할 때는 서브노트 안 봐? 안 보고 책만 봐. 그럼 그때는 선생님이 판서를 아주 세분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주니까 오후에는 하권 책과 근현대사 노트 한 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알았죠? 자, 이제 우리 한국사 파트가 뭐 한 8개, 9개 파트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사의 그러한 발언위에 이러한 이제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의미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또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으로서는 여러분이 그래도 찾아는 내야 될까 해서 제목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국사의 발언위에는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출제 빈도수를 한자로다가 상, 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요 점이에요. 뭐 어떤 과제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 수도 있어요. 졸다가도 이거 출제 빈도수가 상입니다. 그럼 뻘떡 깨갖고 상자 써놓고 잠시 또 졸고. 그러다가 상자 들린다. 그럼 또 상자 써놓고 졸아야지. 계속 그런 것도 없이 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학습 태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뭐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특히 게임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남학생들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학원에 와서 여러분이 잠이 부족해서 비몽사몽 졸면 그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여러분이 다음날 학원에 왔을 때 지치지 않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취침을 보장하라. 그것이 6시간이 됐던 7시간이 됐던 5시간이 됐던 그래서 집에서 뭐 공부한다고 말이야 다음날 와서 비비도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공부 잘해서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 머리 문제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집중도의 문제야. 집중도의 문제. 몸이 알아들었지? 그래서 집중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니까 충분한 수면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건 아니죠. 내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5시간, 뭐 7시간 주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체질에 따라서 꼭 하고 다음날에 와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해라. 여긴 출제 빈도수가 뭐 20% 이하예요. 그래서 표시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교재 이제 이렇게 보면 10쪽에 보시면 뭐 역사학습의 목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역사 학습의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해할 건 뭐냐면 요거예요. 역사의 의미. 요 역사의 의미가 과거에는 잘 나왔었어. 근데 요게 이제 2년 전부터 요게 거의 안 나오는 추세야. 처음엔 잘 나오다가. 그래서 선생님도 과거에는 출제 빈도수를 중 내지 상으로 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안 올해는 선생님 기억에 이게 안 나온 것 같아. 작년에는 한 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사의 의미는 이제 출제 빈도수에서 날려버렸어요. 그러나 나올 개연성은 있어. 왜냐하면 또 이거는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역사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런 그 수업을 듣는 태도를 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알려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나 이런 거는 싫어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그러죠. 알아야 호흡하죠. 알아서 호흡하는 게 아니라 틀려도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수업에 여러분이 참여하려는 자세, 적극적인 자세를 보는 것이지. 여러분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 다 해버리면 뭘 하고 노나? 모르니까 오지. 그 얘기요. 그 얘기 중요한 건. 그래야 중요한 우리 뇌라고 하는 여러분이 알잖아.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화 속에 들어와서 대화를 같이 나눴을 때 다음에 똑같은 대화 내용이었을 때 내 머리가 작동되지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에 관심 없으면 계속 관심이 없으면 10번을 들어도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 공부하러 와서 선생님의 모든 말에 관심을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럼 10번을 들어 수업 10번을 들어도 꽝이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대화 속에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역사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선생님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그 이제 역사 의미 지나간 과거인데 거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관점이 뭐 두세 가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지나간 역사가 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과거의 역사 중에서 이런 것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쪽이다 저쪽이다 좌우 안 쓰고 좌쪽에 안 쓰고 우측에 안 쓰고 좌우를 어우르는 사람이 있겠죠. 뭐 지나간 과거 자체 중요하고 또 과거 중에서 의미만 있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사람. 그래서 그렇게 절충적인 입장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절충적인 입장은 질러버리고 양쪽에 거. 과거의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사람. 과거 사실 중에서 바로 선택된 과거가 의미가 있다. 이런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 사실 중에 그 자체가 모든 과거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접근한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접근한 사람이야? 객관적이지. 그래서 역사의 의미를 접근할 때 바로 객관적, 역사의 객관적 측면을 갖다가 바로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의 주관적 측면, 주관적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선택하시면 되지. 네. 선생님이 대화 나눈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역사의 의미는 사실로서의 역사다. 사실 역사. 이렇게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쪽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지, 그지?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갖다가 강조하는 쪽은 객관적이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쪽 주관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한 거라 그랬지? 여러분이 자, 요 정도에서 물어보는 게 좀 이른감이 있겠지만 그렇게 대답해 보자. 우리가 보는 이 책은 어느 측면으로 접근해야 돼?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이지. 과거 사실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해서 기록한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라는 것은 뭐냐? 기록으로서 역사다, 이 말이야. 기록. 소위 역사다, 이렇게. 예. 우리가 뭔가 역사를 갖다가 쓸 때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로 역사야, 기록의 역사야? 그 이제 어떤 사실을 갖고 얘기할 때, 네? 역사를 접근할 때 한 개의 사실을 갖고 뭐를 갖다가 조사하고 쓸 때 분량이 뭐가 많아? 하나의 사실만 갖고 쓴다면 주관적 측면, 객관적 측면 어떤 게 그 분량이 많아? 주관적이지. 왜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훈민정음을 갖고 하자고요? 그러면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 창제 이게 끝이요. 더 이상은 아니요.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게 끝이라고. 왜? 과거의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거니까. 근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종대왕 때 창제되는 훈민정음은 뭐 가장 우수한 문자이고, 그지? 과학적인 문자이고, 이 문자로 인해서 우리 민족문화가 창대했고, 이 막 기록 쓰는 게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이라는 게 기록으로의 역사인데, 여러분이 훈민정음을 아는데 훈민정음을 보니까 그 밑에 이런 말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 나열된 게 바로 우리는 대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면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눌 때, 훈민정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대화 내용은 다 똑같아? 다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지. 그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에 따라서 훈민정음에 대한 대화 내용이 다를 수 있지. 그지? 그렇잖아. 그 사람이 한문을 중시하는 유생이냐, 아니면 국어학자냐, 그지? 수학학자냐. 즉,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화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그 역사가가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철저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객관적, 주관적일 때 역사가의 환경, 역사가의 감정, 역사가의 역사성, 역사가의 종교, 이러한 그 역사가의 그런 걸 전부 다가 반영을 해서 바로 접근하는 것은 주관적이요, 객관적이요? 주관적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의 선입감, 감정, 역사에 대한 이해력, 이런 거 다 반영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반영돼서 과거의 사실을 선택을 해서 선택한 과거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했으면 충분히 된 걸로 판단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역사학자들 중에서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독일의 역사학자 누구? 랑케라는 분이고, 여기는 누구 있어? 이에치 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이것이 출제 빈도수가 높았을 때는 아주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 선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는데, 단 외워야 되는 문제, 사람 이름은 외워야 되겠지.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외워서 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 그런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주관적 측면의 역사학자로서 이제 콜링우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콜링우드는 예를 들어서 다음
주관적 측면의 그 역사를 강조한 내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콜링우드 자체는 들어가 주관적이에요. 근데 콜링우드를 보는데 콜링우드는 과거 역사 사실 자체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거 OX. X지? 어느 부분이 X야? 과거 역사 자체를 이게 잘못된 거지? 요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낯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질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요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책을 14쪽으로 가져가면 이제 한국사의 그러한 그 한국사와 세계사 나오죠. 한국사와 세계사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뭐냐? 한국사의 특수성. 한국사의 그러한 특수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문화에는 보편성과 특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해하시면 돼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 우리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 세계 문화 속에 다 들어있는 게 보편성이고 특성은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내부에만 작용하는 게 특성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의 특성, 사랑, 봉사, 또 박애 이런 걸 강조했다. OX. 지금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서는 사랑, 박애, 봉사 이런 걸 추구했다. OX. 이게 무슨 특성이야? 그럼 미국 놈하고 프랑스 놈은 뭐 그럼 뭐야? 다 죽임이야? 살인이야? 그걸 추구해? 알잖아. 박애, 사랑, 봉사 이런 거 다 인류사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지요? 그런 얘기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철저히 이해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시험 문제에 공무원을 그 시험으로 뽑기 시작한 이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8년 전에. 그래서 안 나와요. 나온다 해도 어려운 거 전혀 아니야. 여러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답지에 다 답이 보여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거기 특성 나오죠. 그 점을 여러분이 봐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만년 이후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조직, 농촌사회 둘의 개향도 이런 것이 바로 공동체 조직이 바로 특성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향도라는 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단어를 문장 속에서 바꿔놓을 때가 있어. 그거를 잘 찾아내야 돼. 그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웬만하면 다 찝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향도 밑에다가 향약하고 X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약은 보편적인 그러한 거지 우리 게 아니야. 이건 중국 거에서 온 것이고 우리 게 아니야. 그래서 향약이라면 안 된다 하는 거 유념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야, 특수한 거야? 보편적인 거지. 근데 그 보편성 안에 보편성 안에 특성이 존재할까 안 될까? 존재되지. 자, 사람이 입는 옷 보편적인 거예요, 특수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지. 한복은 그런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지만 한복은 특수한 거예요, 우리 거. 도자기라는 건 도자기는 특수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야? 보편적인 거지. 그럼 도자기 안에서 뭐가 특수한 거야? 상감청자, 그지? 예.
고려시대 상감청자. 이거는 우리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없고.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지? 청동리는 보편적인 문화야, 특수한 문화야? 그러면 우리 특수한 청동리 뭐야? 청동리 중에서 청동기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려주는 거. 세영동고. 거울은? 장문이고. 그거를 만드는 거? 거푸지. 우리 새롭게 온 친구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대답 쩍쩍하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앞으로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초짜들 처음 왔을 때 그런다고. 선생님, 저 속상해 죽겠어요.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학생 대답 쩍쩍해요? 그 속상하지 말고 나도 저 수준으로 빨리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죠. 아까 선생님이 왜 선생님 합격했나 궁금했던 애 있잖아. 그 아이가 작년에 이제 3월에 왔는데 6월달에 시험인데 문풀을 갖다가 열심히 듣더라고. 1월에 와갖고 내가 보기에는 1월에 온 놈이 무슨 문풀을 들어. 근데 열심히 들어. 그래서 너 힘들지 않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들으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선생님은 그 듣는 건 좀 반대하는데 지금 온 놈이 무슨 문풀 됐냐 이 말이야. 근데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엔 떨어졌는데 내가 느꼈걸랑 얘 이렇게 독하면 이거 내년에는 100% 된다. 그 아이야 그 아이. 그래서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화하는 과정에서 너 선생님이 지켜봤는데 문제풀이 할 상황도 아닌데 그 문제풀이 이렇게 하던데 지금에서 생각해본 선생님 지금 그때는 너무나 좀 엉뚱했지만 무리수였지만 그래도 그런 면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에게 개처럼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보편성 안에 하면서 아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새롭게 온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쪽으로 길러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불교의 특성이요. 한국 불교의 특성.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그러한 성격이 바로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격 중에서 뭐냐? 바로 호국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호국이 뭐예요? 호국이 지키로자 나라국자. 나라를 지킨다. 뭔 말이요? 나라에 외세가 침입했을 때 불교계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대 역사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우리가 고대 신라에서는 뭐를 들 수 있을까? 황용사의 구층탑 있죠? 목탑. 이것이 바로 그런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 황용사의 구층목탑은 어느 왕 때 이게 세워져? 선덕여왕이야. 선덕여왕. 선덕여왕인데 황용사라는 절 자체는 누구 때 세워져? 진흥왕. 그 진흥왕도 불교를 굉장히 융성한 분이죠. 그 안에 구층목탑은 이 양반인 거야. 그 선덕여왕 때 국가가 위기라고. 안으로는 여자가 왕 됐다고 남자 성골 세력들이 깔보지. 밖으로는 당나라가 여자가 왕 됐다고 비아한거리지. 또 백제는 여자가 왕 됐다고 힘이 없을 거라고 쳐들어오지.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백제의 공격을 받아갖고 신라가 경주 턱 밑에까지 백제가 왔다고. 진의 김해 아시지? 거기가 신라 때는 대야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쳐들어왔다 이 말이야. 거기 뚫리면 거기를 뺏겨서 곧 경주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에 바로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스님들은
왕의 그런 어떤 그 고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덕여왕의 고문을 맡고 있던 그러한 스님께서 마마 황용사의 구초목탑을 세우면 주변의 나라가 항복할 것이고 신라에게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바로 세워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황용사의 구초목탑 세운다고 뭐 부처님이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국민들이 알게 되고 국민들이 부처님이 도와줘서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부처님이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 아니야? 그래서 싸움에 임해서도 부처님 뺑 믿고 열심히 싸우는 거지. 이렇게 황용사 구축목탑을 계기로 해서 신라인들의 신라를 지키겠다는 의식을 자극시키는 거야. 알았어요? 위기에 민족의식을 자극시켜서 민족을 단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서 지금도 일명 보수라고 하는 이상한 애들, 저쪽애들. 쟤들은 틈만 있으면 북한 갖고 활용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그동안 수십 년간 맥혔는데 이제 안 맥히지. 안 맥히잖아. 왜냐면 그렇게 해왔는데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보수라고 하는 애들은 북한이 그렇게 해도 그냥 말로만 떠들었지 국민들에게 공포만 조성했지 후속 추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뭐 안보에 뭐 문제 있지 않는지 이렇게 했는데 지켜봐봐.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 새끼 김정은이 기본적인 거네. 대화예요. 대화. 미국 새끼, 일본 새끼, 소련 새끼, 중국 새끼는 전 지랄을 해도 우리는 한민족이란 말이야. 대화를 통해서 장차 통일을 가는 게 우리 민족의 당면한 과제지. 예? 미국 새끼, 일본 새끼, 소련 새끼가 춤춘다고 거기에 맞춰 춤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김규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저런 새끼는 우리 주변의 새끼는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 원치는 않아. 통일 원치는 않는다고. 우리 민족이 그걸 깨달아야지. 응? 근데 저 거지 같은 새끼가 말이야. 이게 뭐 빵빵 쏘니까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갖다가 이제 내세우다가 저 쏘니까 뭐야? 강경책으로 전면하잖아. 그래서 사드 나머지 4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뭐 우리나라 무기를 갖다가 좀 톤수를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런 문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위기일 때 무엇을 갖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신라에서는 요거였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침이 뭐 한두 번이요? 고려시대 우리 역사왕조에서 고려시대 예침을 가장 많이 봤지. 예. 그래서 큰 외침하는 애들은 꽤 많지. 그래서 고려시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초조대장경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적어 놓은 거, 또 부처님의 율법, 또 부처님의 가르침,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우리는 삼장이라고 그래. 삼장. 그래서 삼장을 좁하는 게 대장경이야. 그래서 이 초조대장경은 고려 때 어디를 격퇴하기 위해서? 거란을 갖다가 격퇴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웃긴 거예요. 적이 쳐들어온다는데 도망 안 가고 그걸 좀 조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제 대답해봐. 초조대장경이 언제 소실돼? 몽골의 침입으로.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니까 또 저걸 또 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몽골이 쳐들어서 소실시켰다? 그러면 세상 다른 민족 같으면 쳐들어와서 그 없어졌나 보다 이래지. 어떤 미친놈이 그 자리에서 또 파냐고. 저 또 파는 거야. 다시 파. 그래서 뭐야? 제조야 제조. 근데 글자가 몇 자야? 아주 완벽한 거죠. 대장경 중에서. 세계 대장경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게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8만 대장경. 바로 요거는 몽골. 이런 몽골을 갖다가 격퇴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를. 그런 걸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조선도 있는데
조선시대는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 조선시대는 어느 상황에서 호국불교가 또 발휘했을까? 외란. 그래서 외란 때 승병의 활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요? 요 정도 얘기할게요. 특성연애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정도는 간단히 여러분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러한 이제 동북공정 나오죠.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의 그러한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중국에서 본다면 여기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여기 중국인데 중국에서 본다면 이쪽이 동쪽이지, 그지? 동쪽에서 어디로 가?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 중국 놈들이 바로 뭐야? 과거 이제 신라가 통일했을 때 뭐 대동강 그 이북부터 그죠? 이 한반도 북쪽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쪽 이렇게 해갖고 동북 삼성, 그러니까 동북이라는 게 이제 요동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동성이라든가 길림성이라든가 흑룡강성 이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 전라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중국의 도의 개념은 성이잖아, 성. 그래서 여기 역사를 갖다가 왜곡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 이제 선생님 거기 지금 중국 땅인데 무슨 역사를 왜곡해요? 여기가 진의 역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쟤들이 동북 삼성을 갖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동북 삼성, 요동성, 길림성, 흑룡강성이 애치당초 자기의 역사라면 지금에 와서 저기를 저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지요. 저걸 주장하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기가 원래 자기 역사가 아니니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사를 처음 접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실력 갖고 여기에서 활동했던 우리 역사 왕조가 어디요? 제일 첫 번째 나라가 고조선이지. 여기 또 훌륭한 나라가 어디요? 고구려지. 고구려 계산나 어디요? 이 얘기야. 그래서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돼요.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그래서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고조선사, 또 고구려사, 또 발해사를 갖다가 등을 갖다가 중국의 역사, 중국의 그런 역사로다가 편입하려는 학술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고조선이 한국의 역사가 아니고 이 동북공정에 보면 중국의 역사다. 그럼 중국이 말하는 내용은 바로 고조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을 뭐라 그랬어? 단군이겠어? 기자겠어? 기자조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우리의 대응, 우리의 그러한 반박이 있어야 될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우리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무슨 조선을 들고 나와야 돼? 단군 조선을 갖다가 들고 나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뭐 이 점은 알 것이야, 그지? 그래서 중국이 말하는 기자는, 이 기자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 왕조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주나라. 응? 그래서 우리가 주나라는 나라가 이제 그 봉건제도인데, 주나라의 왕의 실의 제후가 바로 이 동방으로 와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라고. 그런데 단군 조선을 보면 우리가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 중국과는 전혀 관계없지요. 거기에 중국의 어느 황제가 동방에 놀러 왔다가 여기에 사는 예쁜 여자를 만나갖고 거기서 난 게 누구다 이렇게 없잖아. 그지? 그냥 중국과 별개로 바로 이쪽에서 독자주를 건국한 나라가 있었음을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근거되는 거야. 나머지 고구려에 대해서 발해에 대해서 각각 중국의 주장이 뭐고 우리의 대응이 뭐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온다래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구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두 가지 간단히 얘기하자면 중국 놈들이 고구려가 중국 한족의 후예다 이러는 거야. 종족이 중국의 족속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 고구려 사람이 중국 민족이 아니라 중국의 별족, 중국과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들이 써놓고 있어요. 중국의 정사에. 그래서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중국의 역사가가 고구려 사람은 중국 한족이 아니라 별개의 민족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어떤 민족? 부여족의 한갈래다 이렇게 나온다고. 부여족, 고조선 그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중국의 사가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전쟁 문제인데 과거 고구려와 수화의 전쟁. 과거 고구려와 고구려하고 당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중국 놈들은 그거를 국내전. 응? 그래서 지방정권, 고구려의 지방정권과 중앙정권이 싸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써놓은 거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알았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싸움을 국내전이라 그러지만 바로 이거는 국가 간의 국제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중국은 대조영을 중국의 소수민족 말갈족으로 보는 거걸랑. 그런데 아니요. 대조영은 고구려의 그러한 장군이고 고구려의 그런 지배층이요. 그가 무리를 이끌고 세운 것이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한국사의 바른 이해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현 문제에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이제 힘이 소진됐으니까 좀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